안녕하세요. 허락한입니다. 오늘은 설계자를 위한 표면 처리 두 번째 시간으로요. 도금 사양 표기, 그 다음에 KSD 0022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1편이 나가고요. 이제 어디 카페에 어느 이제 그 독자분이 이제 그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만 생각한 건 아니었네요. 이와 관련한 책을 쓰고 있었는데 심지어 책 제목과 영상 제목도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자를 위한 표면 처리. 저는 좀 더 실무적인 부분에서 예시를 들어가며 그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 반갑기도 하고 의욕이 더 솟네요. 그렇게 쓰셨습니다. 아마 비슷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겠죠. 그래서 뭐 책을 쓰신다 그러는데 참 기대를 하는데, 근데 책을 쓰는 거하고 저도 해봤는데 책을 또 출간하는 거는 또 별개 문제더라고요. 아무튼 뭐 좋은 뭐 그 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음, 사실 이거는 지금 같은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목이라든지, 이건 아마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표면 처리 기능장 제3차 표면 처리 기술 세미나 해가지고 문경에서 있었는데, 그때 1시간 정도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때 소개했던 것들을 보시면은, 일본 책들이요. 최근에 나온 일본 책들을 보면은 지금 전에 있던 그 도금을 하는 사람들, 도금 업체에 근무한다든지 도금 기술자를 위한 책들은 거의 발간이 안 되고요. 물론 나와도 아마 팔리지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왼쪽 책을 보시면 발주자와 수주자를 연결하는 도금 교재. 두 번째는 설계자를 위한 도금, 설계 사양서의 작성법 이런 책들이 있고요. 이게 또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는 설계자를 위한 실용 도금 교본, 그 다음에 오른쪽은 설계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도금의 기초와 노하우 이런 책들이 발간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실제로 얘기가 길어지겠지만은 도금 기술자보다는 도금을 갖다가 사용하고 그것도 설계에 사양을 넣는 사람들이 도금을 모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나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왼쪽에 설계자를 위한 도금 설계 사양의 작성법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따왔습니다. 그 일본 얘기인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의 제조업, 세트메이커라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면 완성차 업체를 얘기하죠. 그 품질이 좋은 제품을 다량으로 만드는 것으로 가격을 낮추는 제조업으로, 그러니까 메이드 인 재팬으로 경제 성장을 실현해 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 걸쳐서 중국을 비롯한 제조 신흥국이 거의 같은 수준급의 품질에 저렴한 노동력, 적극적인 외자 도입을 배경으로 급성장하였다. 여기에 아마 한국도 포함될 겁니다. 그 결과 일본 세트 메이커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조에 있어서 부품 설계, 특히 도금을 필요로 하는 부품 설계 사양에 있어서는 그 세트 메이커가 구축한 인정 제도와 인정에 근거한다는 대비의 설계 사양서의 배포에 따른 도금 가공의 실시가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 현대자동차 부품을 한다면 거기에 나온 그 규정집이라든지 그 스펙이 있죠. 이제 그것들이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외에 퍼진 공급 체인 중에서 세트 메이커의 인정 제도가 애매하게 되면서 동시에 1차 부품 메이커, 2차 부품 메이커의 부품 설계를 갖다가 넘기면서 도금 사양 그 자체가 모호해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마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제품을 만든 1차 메이커라든지 2차 메이커에서 그 제품을 갖다 설계하고 사양을 갖다가 매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 했던 거와는 또 좀 다르게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렵게 그래서 기계 부품 설계 업체 중에서 그 도금 가공을 필요로 하는 부품 설계에 있어서 도면의 기재를 경시하고 있다는 불만이 들려온다. 그래서 지스 규격의 근거에 그려져 있지 않다. 한국이면 KS겠죠. 그
상대에게 전해지면 좋다, 알아보면 좋다는 정도의 레벨로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1차나 2차에서 내려오는 도면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금업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되게 애매한 거예요. 표기도 대충 돼 있고 유효면, 비유효면에 표기도 없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줬을 때 복수의 외주처에 줬을 때 같은 품질이 도금 제품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요. 같은 설계 도면이라면 누가 봐도 똑같이 성형 가공, 도금 가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표시법을 모르는, 아니 도금 자체를 모르는 설계자들이 많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실제로는 지금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도 많이 있어가지고 밑에 있는 도금업체에 그걸 갖다가 도면을 주는데 거기에 써 있는 그 애매한 표현들이 있고 그걸 갖다 실제로 물어봤을 때는 설계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자기들도 어디서 딴 데서 도면을 받았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혼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자들은 도금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죠. 실제로 한번 재밌는 제가 겪은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게 헐 아카데미 초창기에 나오고 육각 크롬 도금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할 때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유튜브 하는 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특별히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그랬는데 밑에 이제 제 팀 밑에도 이제 설계 팀들이 있는데 설계 쪽에 있는 친구가 하나 와서 혹시 여기 목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네가 왜 봐? 그랬더니 지금 도면에 넣는데 유가 크롬하고 이제 업체에서는 유가 크롬 쓰지 말라는 것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유가 크롬이 아니면 삼가 크롬인데 이게 뭐가 다른지 어떻게 표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걸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엔 잘 모르고서 인터넷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좋겠지만 아니면 정말 틀린 표기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KS에서 전기도금의 기호에 의한 표시 방법에서 KSD 0022에 대해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잠깐 보면 이건 뭐 아시겠지만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보면 전기도금의 기호에 따른 표시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도금의 종류, 구성 등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호들로 표시를 합니다. 까지 보면 EP, FE, 그 다음에 슬래시, CU20, NI25B, CR0.1R, 그 다음에 A, 이렇게 해서 7가지 보시면 밑에 보면 도금을 나타낸 기호에서 처음에 나온 게 EP고요. EP는 일렉트로 플레이팅이죠. 이 최근에 나온 거고 옛날에는 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M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뭐 매뉴팩처링이다 아니면 메탈 피니싱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는 일본 말에서 따왔기 때문에 그냥 맥기입니다.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맥기에서 M을 썼었고요. 일본도 요즘은 E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도금은 EP, 무전의 도금은 ELP 이제 그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E가 나오는 거는 이제 소재가 철강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구리면은 또 구리 합금, 카파, 아연이나 아연 합금은 징크, 알루미늄이나 알루미늄 합금은 알루미늄,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Mg, 플라스틱은 이제 Pl, 세라믹은 Ce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보시면 위에 EPF이면은 FE 위에다가 도금을 한다. 철 위에다가 도금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도금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도금을 하고 이게 3번이죠. 그 다음에 20이란 거는 두께입니다. 20 마이크로 이상 도금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니켈 갖다가 25 마이크로를 올리는데 여기서 또 B라는 게 붙죠. 이거는 5번의 도금 유형을 나타내는 기호라서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광택 니켈이기 때문에 브라이트에서 이제 B가 붙고요. 맨 마지막에는 CR이 붙고 크롬 도금을 하는데 0.1 마이크로 이상, 그 다음 R 해서 일반 도금을 얘기합니다. 그 맨 마지막에는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서 그 다음에 A라고 써 있는데 사용 환경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또 뒤에 설명하겠지만 부식성이 강한 오계를 얘기하고요. 근데 실제로는 표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도면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글쎄 많이 보질 못했어요. 네,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1번, 2번 그렇게 보시는 거는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또 하나 보면은 다시 EP, FE, 징크, 15, CM2, 그 다음에 B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전기 도금을 하겠죠. 철 위에다가 전기 도금을 하고 그 다음에 아연을 하는데 거기다 15 마이크로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CM은 지금 유색 크로메이트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B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용 한강이기 때문에 습한 실내를 얘기한다든지 통상의 5개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도금의 유형은 지금 보면 되게 많이 있는데 지금 광택 도금은 B에서 브라이트고요. 반광택 도금은 S에서 세미 브라이트. 그 다음에 벨라 도금 같은 경우는 V. 한국에서 벨라보다 아마 사틴을 많이 하는데 사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표시하는지는 저도 지금 생각을 잘 모르겠네요. 무광택 도금은 이제 매트. 그 다음 벽갑 도금은 컴포지트니까 이제 CP. 그 다음 흑색 도금은 이제 BK. 블랙해서. 그 다음 2층 도금은 더블 레이어니까 D. 3층 도금은 트리플 레이어니까 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니켈 도금에 해당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크롬 도금에서는 보통 도금에서 R 해서 그냥 일반적인 육각 크롬 도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서전트로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께는 뭐 0.1 마이크로 이상 근데 여기서 뭐 마이크로 다공성에서 마이크로 포러스를 한다든지 마이크로 균열 도금 해서 마이크로 크랙입니다. 마이크로 균열 도금은 국내에서 하는 데가 없죠.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부딪힐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후처리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종류 이상을 할 경우에는 처리 조작의 순서 또는 소지에 가까운 순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기호를 갖다 콤마로 단락지어서 나타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소 제거 베이킹한 거 아연 쪽에서 그때는 HB, 하이드로젠 또 베이킹이 되는 거고요. 페인트를 마무리할 때는 PA, 그 다음에 확산열 처리 같은 경우 디퓨전 히트 트리트먼트는 DH, 그 다음에 착색 처리할 경우에는 칼라니까 CL, 그 다음에 광택 크로메이트 처리, 유색 크로메이트 처리에서 CM1, 2로 나눠지고 변색 방지 처리는 안티타니시에서 AT로 표시를 합니다. 이거 보면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사용 환경 같은 경우에는 A 하면 부식성이 강한 옥외 환경에서 해변 공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 야외 환경에서 B가 뭐 시골 주택 지역, 그 다음 습도가 높은 실내 환경은 C, 그 다음에 일반 실내 환경은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보시면은 자 한번 예를 볼게요. 그 다음 맨 위에 보면 EPAL, ELP, NI5, SM5 여기 보면은 지금 앞에 있는 EP라는 거는 중간에 지금 ELP가 들어갔으니까 무전인데 최종 도금을 뭐로 하냐 했을 때에 그걸로 이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일단 알루미늄에다가 처리를 하는 게 맞겠죠. 알루미늄에다 도금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 아시죠? 직접.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알루미늄에다가 무전의 도금을 해서 니켈을 갖다가 5마이크로 올리고 그 다음에 최종으로는 주석을 5마이크로 이상 도금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거는 동 위에다가 니켈을 갖다가 5마이크로 브라이트 광택 도금을 하고 맨 마지막에 금으로 0.1마이크로 도금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밑에는 뭘까요? 보시면은 EP 해서 철에다가 ELP, 니켈 15B니까 무전의 도금으로 해서 지금 무전의 도금 피막을 갖다가 광택이 나게 15마이크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층에는 아까는 크롬 R이었는데 여기 같은 I 같은 경우에 인더스트리얼이니까 지금 보면은 공업용 크롬으로 해가지고 경질 크롬을 갖다가 20마이크로 이상 가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도면이 내려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해하기가 쉽겠죠. 좀만 알고 있으면 찾기도 쉽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규격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경질 크롬이라든지 전기 아연 도금, 전기 니켈 도금, 카드뮴 도금, 금 도금 해가지고 KS 규격이 있습니다.
여기를 찾아보면은 대충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별개로 해서 국방 규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규격, MS611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인데, 그 다음에 미국 규격에서 보면은 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리터리 규격이고요. 이제 어느 거로 써갖고 올지 모르겠죠. 우리는 지금 KS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외국에서 도메인이 올 경우에는 KS를 표기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때 이 규격집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전기 주석 도금, 무전의 니켈 도금이 있는데 무전의 주석 도금의 KS 규격은 없고요. 그 다음에 고체 윤활 피막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비는 것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표면 처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사실 좀 어렵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2년에 한 번씩 그 금속 표면 처리 지스 핸드북이라고 그래가지고 표면 처리에 관련된 모든 그런 규격을 갖다가 모아서 책으로 팝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고요. 그래서 금속 표면 처리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KS 같은 경우에 인터넷 들어서 개별적으로 사는데 이걸 모아서 책으로 놨고 그다음에 개정된 부분이 뭔지 이제 그걸 갖다가 일본 지스에서 나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1년 판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게 국내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 시장이 크지가 않아서 안 나오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이제 실제로 보면 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시장을 많이 갖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부품을 내는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규격이 또 따로 있죠.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 보면 PFZN3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BCD가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규격으로는 MFZN3예요. 그래서 M을 그냥 썼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맥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철에다가 아연을 3마이크로 이상 도금을 하고 크로메이트를 BCD로 한다는 거는 B 같은 경우는 백색, C는 천연색, 그 다음에 D는 흑색, 그 삼가 페이시베이션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다르게 갖고 있는 게 아까 지금 아연도금 같은 경우에는 EPFZN3CM1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크로메이트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삼가 패시베이션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ELV 때문에 지금은 유가 크로메이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앞에 P가 붙으면 현대자동차의 규격이고 뒤에 있는 크로메이트 후처리는 삼가 크로메이트를 하시면 된다고 삼가 패시베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보면 내익성이 분류가 돼가지고 도금 기호로 해서 ZN3일 경우에는 적록 발생 시간이 120시간 그 다음에 ZN25 같은 경우는 360시간까지 되고요. 근데 이제 백록, 화이트 러스트가 하는 거는 72시간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아연이 일단은 다그 용해가 되든지 부식이 된 다음에 정록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록 시간은 도금 두께와 비례를 하고요. 백록 같은 경우에는 크로메이트가 막아 죽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아연 도금 두께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다 동일하게 72시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그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펙들이 잘 나와 있어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MS611-15고요. 여기 보면 전기 아연 및 아연 합금 도금 규격해가지고 여기를 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단하게 복잡하거나라든지 비밀스러운 규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오른쪽에 포드 자동차의 규격을 나타내는데 GM 같은 경우에도 뭐 4700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돈 주고 사셔야 되지만은 일단 시중에서 구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하는 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IN 하면 독일 규격인데요. 이 경우에도 보면 좀 표시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얘기한 지스는 거의 케이스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독일 규격도 가끔 부품이 보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쉬운데, 문제는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상한 것들을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미있는 예일까? 그래. 유니크로 맥기라는 걸 해가서 이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일본에서 받은 도면인데 되게 오래된 도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니크로라서 옷 그게 아니고요. 유니크로 도금이 뭐냐 이거는 지금 아연 도금 한 다음에 백색 크로메이트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일본에서 이제 옛날에 도면들을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지만은 옛날에 있는 도면들이 넘어올 경우에는 유니크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크로 하니까 무슨 크롬인데 이게 뭔지 막 몰라가지고 물어보시는데 우리로 하면 광택 크로메이트라든지 그다음 삼가 백색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워낙 뭐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냥 기계회 부품 회사에서 작은 데라든지 자기의 스펙을 가지고 도면해 놓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도금업체에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2차 벤더에 물어봤을 때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네들도 받은 도면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도금업체가 원래 그거를 만든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중간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그냥 도면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근데 종종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설계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지금 이런 기호를 보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설계해서 사양을 결정해서 도면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 도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고 있고요. 저희도 회사에서 근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 봐주긴 하는데 아니면 가가지고 도금업체에서 이게 스펙이 안 맞을 텐데 예를 들어서 내익성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도금업체에서 추천하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오버 스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한번 제가 또 겪은 거라면 국가기술표준원이 이제 KS를 규정한 이제 제정하는 기관인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가지고 어떻게 물어서 아마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가지고 물어봤더니 어떤 건설 업체에서 무슨 시공을 하는데 좀 부식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가지고 아연 도금의 규격을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10마이크로면 내익성이 얼마니 그런 것들을 왜 KS 규격에 안 닿냐 그렇게 항의를 계속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이제 좀 전화를 갖다가 연락을 해볼 수 있습니까? 가지고 제가 뭐 굳이 그랬더니 제 연락처를 주겠다고 그러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더니 좀 있더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좀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좀 항의를 하듯이 얘기를 해서 제가 KS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당신 누구요? 이제 물어봤더니 어느 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큰 업체였어요. 그래서 저쪽 서해안 쪽에 그 사회 간접자본을 하면서 지금 기억으로는 아마 그 가로등인가 아마 다리에 들어가는 볼트였는데 이제 그게 시공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녹이 심하게 발생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도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8마이크로 전기 아연 도금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도금업체 같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대부분 근데 그런 SOC라든지 그런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도금 부착량을 많이 높이는 이제 그 용융아연 도금을 쓰는 경우들이 많고요. 전기아연 도금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을 텐데, 그 다음에 그 옥에서 쓰는 것들도 다 지금 KS에는 없지만은 다 규격이 있고요. KS에서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지금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도금 두께를 훨씬 더 올려야 되고 뭐 그러면은 비용이 올라간다. 그럼 당연히 비용을 내셔야죠. 그만큼 성능이 올라가고 내구성이 올라가는데 같은 값으로 한다 그러면 다 그렇게 만들지 누가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가끔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가끔 카페에서도 보면은 그 사양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하는데 이런 사양 괜찮을까요? 그러는데 대부분 경우에 제가 답을 안 합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얘기거든요. 남들한테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어떤 부품이고 어떤 환경에 쓰이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사람 몸에 닿는다면 니켈 알러지라든지
다른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데 무작정 이거보다 여기다 삼각크롬 도금 써도 되죠? 뭐 글쎄 제가 그걸 갖다가 대답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아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지금 어려움은 도면에 도금을 어떻게 설명할지 설계자들이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고 리스크가 있는 게 저번에 말씀드린 머티리얼 셀렉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도금에 대해서 좀 쉽게라도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책이 발간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요. 일단 네이버 검색창에서 제목을 넣으시면은 여러분들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